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을 맞아서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 국가 물관리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춘천국제물포럼의 논의를 두 분의 기조연설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님께서 통합물관리 시대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30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덕효 위원장님.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덕효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고 의미 있는 춘천국제물포럼에 발표라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통합물관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통합물관리 시대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물관리 일원화라는 이런 문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진척되어 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또 각 유역별로 물 이슈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 사회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결론 및 향후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산업발전 중심의 각종 수자원 개발 사업에 따라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이 접어들면서 친환경 물관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도가 됐고, 수질 수생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이 접어들면서 통합물관리라는 논의가 일부 진척되기를 시작했었고, 동시에 최근 하도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런 것들이 물관리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18년에 수질 수량을 관리를 일원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 당시에 국토부에 있던 많은 물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하천 문제는 행안부에서, 발전용 댐은 산자부, 또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다부처의 협력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해서 그 산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에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으로서는 관계부처 장관과 위역이 민간위원장, 기관장들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민간 전문가가 2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역이도 4개의 위역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섬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조직을 구성해서 각 지역에서 발생한 현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물 관련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물관리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이 부합한지 이런 심의를 하고 있고, 또 유역 간 또는 유역 내 물 분쟁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역 간의 물이동이라든지 각 계획의 부합성 심의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물관리에 대한 기본 틀을 갖추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서 각 유역별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관리의 최상위법인 국가물관리 기본법 작성에서 아마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합물관리의 기본 틀을 구축한 게 제1기 위원들이 하신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처음 만들다 보니까 2년 전입니다. 국회 물포럼에서 나왔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여기에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계에서는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지자체를 아우르는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었고, 나아가서는 법조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농업계, 학계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새로운 국가 물관리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수리권 문제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 수리권 문제를 정부의 특정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을 하였고, 제2기 물관리위원회가 2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국가물관리위원이 되고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물관리를 환경부가 하든 국토부가 하든 일반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를 수자원공사 하면 어떻고 환경공단에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 사항은 본인들이 물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문제들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오히려 어디서 관리하고 누가 할 거냐 하는 거는 사실 정부 조직의 문제지 국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2기에서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통합 물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국가 물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이 누리는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핵심 과제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수계별로 장기간 미해결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기에는 공무원들이나 국가의 임기기관 내에 해결하기 힘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상선보호구역 문제도 그렇고요. 또 녹조 문제만 해도 매년 보면은 정부가 녹조 대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녹조가 다시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먹는 물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과학적 원인을 규명하고 각 수계별로 대책을 세우는 이런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고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농업용수 관리 효율화 문제도 또한 국가에서 해결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역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역 가버넌스로 물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수계별로 안고 있는 고유의 갈등 문제라든지 해결 문제가 있고요. 특히 한강수계, 지금 강원도가 포함된 한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이 팔당댐 수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화천댐 수역, 또 영동 지역에 우리 진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가뭄 문제들이 안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타 수계도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기본법을 만들었지만 과연 이것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또 1기가 만들었지만 처음 만들다 보니까 좀 간과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이행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법정 계획이 굉장히 많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약 한 60여 개의 법 체계가 얽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면서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물관리 현안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 즉 기후위기, 홍수 가뭄. 국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썼지만 여전히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또한 홍수와 가뭄 문제도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도 아직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물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회의와 비법정회의를 통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뿐만 아니고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간담회와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주요 내용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작년 봄에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댐 저수율이 예년에 한 50% 이하로 떨어지는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발생을 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부와 국가위가 중심이 돼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 흔히 얘기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뭄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여기 보시는 그 주암댐과 보성강댐을 연계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각 기관이 각자 역할을 수행을 했지만 이때 그 보성강댐이 원래 그 농업용수를 공급하다가 발전용수를 하는 게 주목적인데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죠. 이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협약식을 맺어서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자꾸 조금 전에 나왔지만 신규 시설을 건설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부처와 부처의 좀 벽을 뛰어넘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는 첫 사례라고 아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뜨거운 얘기입니다만은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23년 8월에 보호 처리 방안이 취소됨에 따라서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보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보개방을 결정하던 의사결정 방법, 특히 경제성 분석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통상 감사를 하면 해당 부처에서는 그에 대한 이행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결과 저희 국가물관리위원회 보개방 취소를 요청을 했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결국 보개방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해도 별도의 한 30분 이상은 논의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에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6년이 되면은 새로운 5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목표라든지 여러 가지 비전이나 내용들이 현재 물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진행될 텐데 차기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어쨌든 물관리에서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춘천국제물포럼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쪽에 의견을 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차기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수정안에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공관기관과 7개의 연구기관과 같이 연구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과 관련된 4개 분야 총 12개 과제를 발굴해서 각 기관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 과제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당 부처에 올라오는 심의 의결 사항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물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수, 녹조, 가뭄, 댐의 역할에 대해서 세미나를 수행을 했었고 아마 다음 달에는 저희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수리권 관련해서 한강유역의 4개 발전연구원이 기본적으로 공동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듣고 사실 국가물관리 기본법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고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과 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또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현지 물 문제가 있는 지역 방문이라든지 또 중장기 대책 수립, 그다음에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노력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국가나 유역위에서 다루고 있는 물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암댐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암댐은 남한강의 최상류역인 송천에 1989년에 건설된 발전용 댐입니다. 이 발전용 댐을 12년간 운영하다 보니 상류 고랭지 채소밭의 탁수 문제와 수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강릉 쪽에서 물 받는 것들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국무조정실이죠. 그때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없는 시절입니다만은 국무조정실의 결정이 뭐냐면 당분간 도암댐은 발전보다는 홍수 전용댐으로 쓴다. 다만 국가가 계속해서 수질 개선 사업을 수행을 해서 수질 사항에 따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내린 지가 이미 20년이 됐습니다. 그 20년이 지났지만 이 도암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지자체에서는 많은 거버넌스를 통해서 세미나도 하고 논의를 했지만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서 수행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이죠. 강원도에서 도암댐 물관리 현안 조정을 국가위에 요청을 했었고 그 결과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강원도, 이해 당사자인 강릉시, 그다음에 그 정선군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이 도암댐 혹은 그 한강 동해권과 하류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근거로 해서 지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거칠 거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댐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리권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리권 문제는 보면 물관리기본법에 보면 우리나라 물관리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공공성도 가져야 되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 자체가 유역의 상류와 하류에서 서로 형평성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제안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수계의 4개 발전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이 수리권을 어떻게 개선할지 하는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춘천물 포럼에서도 주요 의제 중에서 일부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용역은 다음 달쯤에 이제 그 4개 발전연구원에서 마무리가 되면 거기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물관리기본법 개정 작업에 직접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춘천 물포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물 들어올 때 배절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내용들이 실제 입법화까지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역간 물이동이 또한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어떻게 심의하고 의결할 건지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희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진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경부에서는 14개의 댐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지역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찬성하는 지역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진전된 방법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국가가 결정을 해버리고 밀어붙였는데 최종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지역을 다니면서 다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과연 어떤 부분을 국가가 더 보완할지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환경부가 하고 있는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관리 시설을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물을 공급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시설이 정말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두 번째, 나머지 대체 수자원에 대한 개발 가능성 없는가?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수 재용이라든지 해수 담수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물 공급 계획에서 국가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저수지라든지 그 다음에 발전용 댐을 다목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다음에 환경부와 농림부의 문제다 보니까 하나의 단일 정부 부처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농업용 저수지를 다목적, 즉 본래의 목적인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되 여력이 된다면 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 농림부 관계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관계자분들과 같이 수차례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과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농업용 저수지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목적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입법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용 댐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발전이 추가되겠지만 예전에 처음에 발전용 댐으로 출발을 했지만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그거를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오히려 다른 그 하천 관리라든지 수계 관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국가물관리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환경환림원에서 용인 반도체 물고금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하기로 한번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실제 우리나라 생공농업용수 이용량의 5 내지 6%밖에가 산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정도 물을 제공을 못해서 업계에서 물 문제 때문에 경제 발전이나 산업 발전에 저해된다면 이건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별한 혜택을 줄 이유도 없지만 충분히 국가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게 꼭 댐 수가 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수 제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물 공급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대신 그거에 대한 이익금 자체를 가지고 수계 관리라든지 이런 데 적극 활용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면에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아주 훌륭히 탄생을 했지만 그동안의 시대적인 또 환경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다면 자세히 충분히 검토를 해서 26년부터는 변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지금 아마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주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물포럼에서도 자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뭔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조. 저는 사실 수질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여기 우리 김범칠 교수님하고 예전에 사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일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녹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참 좀 안타까운 문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녹조 발생 원인이 뭔가, 비점 오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 문제, 또 기상 악화 문제 등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원인을 밝힌 다음에 각 수계별로 이런 녹조 원인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저는 정부가 세워서 언제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주민들이 그 계획을 믿고 기다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보관리기관인 한국수자항공사와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예산을 반반 써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과연 그 결과가 나올 쯤에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대책이 나와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강유역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문제가 팔당호 상선관리 보호지역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팔당호의 그 상선 보호구역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한강유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요, 상선보호구역 문제를 30년 전에 지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지역은 많은 산업 발전이 이루어져서 더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좀 덜 해야 되는 지역도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장기간의 논의와 토론 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해서 손대지 못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한강수계에서 이런 문제를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된 주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순차적으로 한강 지역에서는 해결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낙동강 쪽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치수원 다변화입니다. 맨 윗줄에 보시는 것처럼 21년 6월에 치수원 다변화하기로 유역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경남과 부산과의 물 문제에서 이 치수원 다변화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낙동강 유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조류 경보 발생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 유역 내에서는 물 관련 당령 기관들에서 물 관련 현안들을 도출해서 지역의 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섬 지역에서도 그 광양만권의 물 공급 문제나 그다음에 하수 처리장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외에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물 문제를, 즉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춘천 물포럼에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한강 유역이나 혹은 또 국가위에서 직접 논의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물 문제에 있어서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하는 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물 문제는 과거에 이제 농림부, 그 다음에 국토부, 환경부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물 공급과 홍수 가뭄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경제개발 발전 계획에 따라서 산업화에 크게 기여를 했었고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친환경 문제, 수질 생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진보가 있었습니다. 이제 2010년에 접어들면서 등장하는 공동화두가 기후변화하고 그 다음에 통합물관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2018년에 환경부로 수질 수량 통합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물관리에 대한 전망 혹은 방향성은 크게 기후변화와 통합물관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의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뭐 좌측에 있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이라는 의미는 다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2022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 로드맵을 구축을 했습니다. 즉 물이용이라든지 물환경, 그 다음에 수장관리 부분과 재난안전 부분에 대해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 부분에 대해서도 물 분야에서 좀 기여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기후변화 체제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2015년 12월에 발표된 신기후변화 체제인데 그 내용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 요인이라는 데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2도씨 이하로 줄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는 INDC, 지금 NDC가 됐죠. CO2 감축 계획을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CO2 감축은 지금 아무리 해도 이미 2050년은 늦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응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담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만은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전까지는 선진국만 했다면 여기는 UNFCC의 196개가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참을 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과연 우리 그 물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의제를 던지고 싶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통합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통합물 관리는 국민 모두가 궁금하는 정부 입장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보다 나은 물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환경부로 물 관리 일어나가 이런 지 6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덕과 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이 통합물 관리가 여기에서는 법과 조직 정비, 그다음에 시설 관리, 정보화, 산업화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첫 번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과 조직 정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어나됐지만 통합 물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 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환경부로 물관리 일어나가 됐기 때문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부를 수자원 환경부로 바꾸고 2차관제로 바꿔서 기후변화 물관리는 1차관에서 나머지 대기라든지 바이오 자원 등은 2차관에서 하되 환경 규제와 관련된 것들은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자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마 최근에 모 국회의원께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꾸자는 입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기후변화 문제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하나의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기 힘든 다부처의 일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직뿐만 아니라 법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던 이 시설 관리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고요. 아마 일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시설의 범위는 적절한지, 그 다음에 이거에 어느 선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정부 부처에서는 각자의 고유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통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내는 비로부터 소비자 공급까지 전체적인 것을 일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소양댐의 물 한 방울이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느 과정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공급될 때 수질과 또 양은 어느 정도인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굉장히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과연 국내 물산업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력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환경부의 물산업은 상하수도, 예전에 기존에 환경부가 하던 물환경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 넘어오는 많은 산업들이 통합 관리되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정부 그 체계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체계가 좀 갖추어지지 않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환경공학과 가기를 굉장히 주저를 합니다. 왜요? 공대 출신자 중에서 급여 순을 이렇게 쭉 보면요. 화공, 전기, 전자, 기계 쭉 가다가 중간에 토목이 있고요. 환경공학 전공자들이 평균 급여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서 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물을 전공한 사람들은 타 분야에 비해서 낮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오히려 결국 학생들이 환경공학, 수자원공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좋은 학생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 학생들이 들어오려면 사회에 나와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무대가 없으면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 산업이 정말 진정으로 좀 활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통합 물 관리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지난 물관리 기본법과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1기가 굉장히 훌륭하게 안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적되는 문제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나 기본법 자체가 다부처 법이냐는 너무 환경부 중심의 법 체계가 아닌가. 여기에 산자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그 다음에 행안부의 역할이나 기대, 해야 될 일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1기 위원들이 느꼈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위와 유역의 역할 분담은 적절한가. 당연히 기본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물 관리는 유역 중심, 거버넌스 중심으로 해서 버텀업에 하는 것이 좋겠다. 기본 원칙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아까 낙동강요의 취소와 다변화처럼 유역에서 결정을 했지만 중앙부처가 움직이지 않으면 액션이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역위와 국가위의 어떤 역할 관계도 다시 한번 하고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 분쟁,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체계나 조직이 정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물 문제는 보면 그냥 쉽게 내는 게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왜 물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하고자 할 때 왜 이해 당사자가 꼭 의견이 달라야 되는지. 저도 그래서 환경부 관계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할 때는 안 그런데 최근에 그런 거는 오히려 환경부가 좀 문제가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자기 지역에 서로 가져가려고 그럴 정도로 충분히 해주면 되지. 왜 그거 돈 아낀다고 그 돈 아낀다고 해서 다른 데 더 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통합 플랫폼 문제. 나아가서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물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현재 초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동안에 운영되면서 실행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법 개정 작업을 한 1년여 그때 해왔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덕규 위원장님 물관리위원회 역할 기능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원 교수님께서 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 향후 물관리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근무하는 최지용입니다. 제가 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 한번 살펴보고 그 향후 물관리 제안 관련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한강수계법 제정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우리 그 1997년 8년에 수립된 그 4대강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4대강 대책 수립할 때 그거는 뭐 용역으로 그 대책을 수립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환경부 그다음에 수질정책과에서 수립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학교로 가기 전에 한국환경연구원을 근무를 했습니다. 환경연구원 근무할 때 이제 그 환경부에서 요구를 해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4대강 대책이 수립되고 4대강 대책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는 계획이거든요.
계획이 집행력을 가지려면은 법의 한 조문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캐비넷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4대강 대책이 제대로 이행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기재부에서 돈을 줘야 뭐 사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제화가 필요해서 이제 한강법이 이제 99년도에 한강법이 되고 다음에 낙동강법하고 나머지 법들이 이렇게 4대강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에 한 조문 들어가는 것도 엄청 어렵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법을 4개씩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마 행정부에서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아마 수계법 관련해서 제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 수계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개요하고 25년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관리 제언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수계법 관련해서 구성을 보면은 총칙에서 보칙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변구역 지정을 하는 조항이 한 장이 있고 그다음에 오염 총량관리제 실시하는 게 있고 또 주민지원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 설치라든지 재원 확보 등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전부 다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중앙 정부 의지만 가지고 이걸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대강 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법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년이 지났지만은 25년 동안에 법 개정이 60여 있었는 게 법이라는 게 한 번 제정되면은 딱 고정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법 수정도 있지만은 타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반영하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62회 정도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한강 이게 법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한강 수계 수질 개선입니다. 수질 개선이 제일 목적이고 두 번째로 이제 수질 개선 하려면 입지 규제, 수변구역 지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 지원이 또 중요한 조항이고 또 상하류 협력 또 주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이와 같이 수질 개선, 주민 지원,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획은 평가를 안 합니다. 단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법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국가물관리 계획은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지만은 나머지 중앙정부 계획들은 대부분 평가를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단 이제 그 국가 비점오염원 대책은 평가를 하도록 이제 법에다가 평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은 평가 조항이 없는데 우리 수계법 관련해서는 매년 사업 평가를 하고 그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4가지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수계법 제정 이후에 25년이 지났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수질 개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수계기금으로 인한 각종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수질 개선이 됐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거고 두 번째로는 관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운영이 됐느냐, 효과가 있었느냐도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 사항을 보면은 25년 동안에 쭉 보시면은 크게 뚜렷하게 개선된 거는 없죠, 악화된 것도 없죠, 그죠? 미세하게 다 개선이 됐습니다. COD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선이 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래프를 보면은 상당히 덜쭉날쭉한 덩어리 이제 그 3년 이동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은 전반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는 약간 개선이 되고 있고 COD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TP라든지 인원 쪽은 상당히 저감이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팔당 관련돼서 이제 과거 25년 동안 쭉 보면은 법 제정 당시 뭐 BOD 대표 지표 1.7에서 10년 이후 1.3으로 됐고 1.2로 됐고 지금은 이제 금년 9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1.3입니다. 그래서 1.2, 1.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강 관련해서는 21개 중권역이 있습니다. 각각 중권역별로는 이게 수질이 개선, 8단 기준으로 해서는 개선이 뭐 됐다고 할 수 있지만은 중권역은 어떠냐 보면은 총 21개 중권역 중에 19개 중권역의 수질이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권역 중에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중권역도 있습니다. 인진강이라든지 이런 쪽, 산업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 이런 쪽은 있지만은 대부분 8당 중권역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한 10% 내지 30% 정도 항목별로 수질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그 일부 이제 난분해성 물질은 COD 같은 경우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제 COD 증가는 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8당 한강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수역은 COD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질 개선이 아주 미미하다고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런 대책이 없고 관리가 안 됐으면 얼마나 증가를 했을까 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각 25년 동안에 한강수의 인구는 13%가 증가를 했고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뭐 124%나 증가했습니다. 뭐 돼지는 뭐 소폭 감소했지만은 뭐 닭은 60~7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 관련해서는 뭐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이에 비해서 상당히 하수 보급률 같은 게 상당히 개선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질이 많이 악화가 안 되고 개선 추세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특히 이제 그 개발이 가능한 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증가해요. 3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질이 개선 내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질 변동 기여도를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한강 수질에 도대체 어떤 기여도가 어느 요소가 가장 영향을 미치느냐는 게 예를 들어 70%가 오염원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원 감소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2순위는 기후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강우에 따라서 수질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아까 팔당 절에도 봤지만은 탁도가 엄청 증가하는 이런 연도는 상류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린 이런 연도입니다. 그래서 기후도 수질 영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이제 토지용 규제입니다. 토지용 규제에도 상당히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계기금 사업입니다. 이제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 내지 뭐 개선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수계기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수조를 투자를 했는데 수질 개선이 왜 안 되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염원 증가에 대비해서 현상 유지 내지 주요 항목들이 개선되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관리 중요성
뭐 다 인식을 하는데 기여를 했고, 특히 환경기초시설 설치한 운영을 통해 가지고 오염원 저감이라든지 안정적으로 방류수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청정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경제의 그런 지속 가능성도 기여를 했고, 특히 이제 생태하천 보건 사업 등 지원을 통해서 그 수질 개선하고 생태 보건 연계해서 효과도 나타냈습니다. 이제 상수원 관리 여러 사업을 통해서 상수원 지역에는 오염원 관리도 추진을 했고, 또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통해서 비점오염원 한강수계의 한 70% 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오염 총량 관리는 수질 관리 수단으로 상당히 이미 정착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특히 토지 매수 관리 사업 같은 경우도 오염원에는 항구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수원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제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다 일회성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기여로 그치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토지 매수 사업은 상당히 항구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오염원 자체를 근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수원 지역의 토지 매수, 토지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계기금 사업들이 쭉 추진이 되고, 그중에 이제 주민지원 사업은 이제 주로 팔당 특대지역하고 상수원 지역 수변구역 중심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노란색, 푸른색이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특대 일건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만 주민지원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또 수질 개선을 위한 주민 지원, 또 여러 가지 사업 평가 및 디비전 이런 지원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질 개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역시 이제 환경기초시설 운영하고 그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을 통해서 한 734건 정도 사업 지원이 돼서 여러 가지 시설 설치도 하고, 그리고 고도 처리 시설도 넣고 총운 시설도 넣고 해서 기초시설을 상당히 한강 수계에 보이다시피 촘촘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상수원 지역 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 쓰레기 수거라든지 댐 부유물 관리라든지 그리고 퇴적물 준설 사업이라는 이런 쪽 지원을 통해 가지고 사업들이 추진이 됐고요. 생태하천 보건 사업도 역시 자연환경, 하천환경 그는 건전화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이런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상수원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비점오염원 저감사입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 주로 강원도 지역하고 수원, 기타 이런 지역에 지정을 해서 비점오염 관리 사업 하는데 국고 지원도 되고 수계기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 추진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매수하고 생태계 보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토지 매수의 우선순위가 수변에서 가까운 지역 순위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매수된 지역이 주로 이제 하천변을 따라서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수변구역에 토지를 매수를 해서 여러 가지 녹지대 조성이라든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이런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생태라든지 이런 수기 건강성 관리에서 수변구역이 상당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민간 단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민간 단체의 활동 관련해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기타 뭐 생태 교란종 뭐 제거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을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민간 단체의 그는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한강 수질 개선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녹조 문제가 돼 가지고 조류경보제가 발효됐을 경우에는 해당 정수장의 정수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하류 협력 지원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어서 특히 인천, 굴포초명 이런 쪽 지역에 수계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계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들이 8단 기준으로 해서 수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를 한번 쭉 보면은 각각 중권역별로 있고, 어쨌든 8당도 8당 중권역이기 때문에 중권역별로 보면은 일부 중권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거진 100%를 수계기금에 의지하는 이런 쪽 중권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있고 한 게 역시 이제 기초시설 설치, 운영 지원 이런 쪽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토지 매수 규제, 입지 규제 쪽도 상당히 수질 개선하는데 큰 기여가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별로 수질 개선 효과를 쭉 돈 사용한 거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본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계 물관리 제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물관리 관련된 법이 일어나 당시에 아마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물산업법 제정되가 13개인가 4개 정도가 됐었는데, 국토부에서 수자원법 올라오고 댐법 올라오고 해가지고 총합해서 10서너 개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또 2개 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도시홍수법인가요? 그거하고 물순환 촉진법 2개 법이 추가가 돼가 총 17개 정도 법을 아마 환경부에서 물 관련된 법만 그렇습니다. 상수도법, 하수도법 뭐 해가지고 엄청난 법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수계법 중심으로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계법 관련해서 이제 지원인데, 어쨌든 수계법은 정말 우리나라 법 중에서 이렇게 제가 막 훌륭한 법이라 그럴까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뭘 해가 아니라 정말 상하류 공영 정신에 기반으로 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가치가, 수계법은 이 가치는 뭐 상하류 공영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한 이런 쪽입니다. 만약에 수계법이 훼손이 되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정말 우리나라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계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상류의 여러 가지 수질 개선을 위한 이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한 이런 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계법이 뭐 어떻게 발전될지, 제가 25년 동안 60몇 번 개정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런 개정될 때라도 이런 공영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재개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질 관리하는데 수계기금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한강에는 5, 6천 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매년 사용할 때 수질 개선 기여 효과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수질 변동 요인, 요즘에 기후 변화 요인도 상당하거든요. 이런 요인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상류 지역 수질 관련해 주민 지원도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 바탕으로 해서 최적 수질 개선이 되도록 수계법이 앞으로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별로 이제 주민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만족도 이제 좀 제고를 하고 여러 가지 주민 참여도 확대를 하는 이런 쪽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환경 기초시설 설치는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라는 이런 쪽 관련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런 쪽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운영도 여러 가지 새로운 오염 관리 지표가 도입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이런 시설 유지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청정 사업 같은 수질 개선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생태하점 보건 사업 또 효과 지속성, 특히 이제 치수에서 문제가 없도록 이런 쪽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수원 관리에서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지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상수원 관리하려면 지역이 살아야 상수원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비점 저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총량 관리, 좀 이제 맞춤형 총량제, 뭐 TOC 총량제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이 이제 상수원 지역에 문제되는 중권역, 소권역에 맞춤형 총량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지 매수 관련해서도 토지 매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토지 매수가 정말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수변구역의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뭐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오염 기여율, 그러니까 오염 발생한 게 100% 다 들어옵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거는 한 3%도 안 들어와요. 다 처리되고 내려오면서 저장이 되는데, 수변구역에서 발생한 오염은 바로 100%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변구역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매수 사업을 지속해야 되고, 또 이젠 그 토지 매수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팔아야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팔라 그럽니다. 안 팔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친환경 토지관리제를 통해 가지고 토지 소유를 허용하되 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토지 매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관리제에 토지 관련된 자금의 절반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범 사업만 하고 안 쓰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주요 사업별로 뭐 주민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여 확대라든지 특히 이제 개인 하수도 공동관리 사업 지원이라든지, 특히 환경 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원류수 관리 방안이라든지 DOC 관련해서 지원, 시설 지원 이런 쪽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토지 매수 같은 경우는 수변 생태 벨트 조성이라든지, 특히 이제 최근 들어 기후 변화 관련해서 탄소 흡수 관련해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친환경 점정 사업은 지역 특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하고, 특히 이제 최근 가축 축산 분야가 문제되고 있는데 양분 관리제 정도 이런 쪽도 아마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 총량제 맞춤형 그 TOC 소권역 내지 중권역별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타 이제 수질 유해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 비점 그리고 지류 관리 이런 쪽도 기타 수질 개선 사업으로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수계기금 수계법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강수계법의 역사와 역할, 미래 재현까지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